안녕하세요. 저는 배신을 한 자의 처참한 말로를 목격한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나와 뜻이 같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가긴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배신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배신을 했던 사람의 결말에 대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에겐 목숨보다 소중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여동생은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이기도 하죠. 어릴 적부터 봐왔던 여동생의 인생은 참으로 고달프고 안쓰러울 때가 많았는데요. 힘들 때도 꿋꿋하게 버텨내는 여동생이 지금은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장하답니다. 그런 여동생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언젠간 꼭 벌을 받길 소원하기도 했죠. 어릴 적 저희 집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 행복하고 따뜻한 집이었죠. 늘 아버지가 저에게 따로 해주셨던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은 지금도 제 가슴속 깊이 남아있어요. 우리 윤석이 이제 다 컸지? 아빠가 남자 대 남자로 할 말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니? 네, 아빠, 저 이제 다 컸어요. 꼬맹이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럼 윤석이 이 아빠 말 잘 들어야 한다. 아빠가 집에 없을 땐 윤석이가 엄마랑 현지를 지켜야 하는 거야. 알았지? 특히나 현진, 윤석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니까 늘 아끼고 지켜줘야 돼. 에이, 현진 맨날 장난만 치고 저 괴롭히는데요? 현지가 아직 어려서 그래. 우리 윤석이가 오빠니까 더 씩씩하잖아. 아빠 말 잘 알겠지? 이건 윤석이 너랑 아빠랑 남자 대 남자로 약속하는 거야. 어릴 적 전 아버지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흘러 제가 어른이 되어보니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릴 땐 그저 동생이 귀찮고 얄미울 때도 많았죠. 동생은 저와 5살이 차이가 났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유난히 절 잘 따랐습니다. 늘 그렇게 서로 감싸주며 행복하게 살았던 저희 집에 불행이 찾아올 거라는 생각은 그땐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불행이 찾아왔을 땐 제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아버지께서 지인의 보증을 잘못 서주시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결국 저희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진 지방으로, 엄마와 동생은 식당 쪽방으로, 저는 친척집으로 가게 되었죠. 아버지가 절 데리고 친척집에 맡기던 날, 그날의 분위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윤서가, 아버지가 미안해. 열심히 일해서 금방 우리 식구도 부를 테니까 여기서 조금만 지내고 있어. 알았지? 아버지, 저 그냥 학교 안 다니고 아버지 따라서 일하러 가면 안 돼요? 여기서 지내는 것보다 같이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쓸데없이 고민하지 말고 고등학교 졸업해야지. 엄마랑 현지도 근처에 있으니까 종종 만나서 밥도 먹고 그러렴. 아버지가 어떻게든 올해 안엔 해결하마. 미안하다. 금방 우리 식구들 다 같이 살 날이 올 거니까 조금만 참어. 알겠어요,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엄마랑 동생 제가 잘 돌보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 얼른 가세요. 담담하게 말하는 아버지셨지만 이내 목소리가 떨리셨고 눈에 눈물이 고이셨죠. 전 아버지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써 씩씩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방 다시 식구들이 모일 수 있을 거란 기대와는 다르게 상황은 녹록지 못했어요. 6개월이 1년이 됐고 어느새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저희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1년이 넘게 친척집에 살다 보니 처음엔 호의적이었던 친척들도 점차 조금씩 불편해하기 시작하더군요. 저 역시 눈칫밥을 먹으며 살고 있었던 그때 여동생이 갑자기 절 찾아왔던 날도 있었어요. 오빠, 나 여기서 살면 안 돼? 엄마랑 나랑 식당 말고 그냥 여기서 다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야? 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여기서 다 같이 살면 좋겠지만 방도 좁고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근데 무슨 일 있어? 엄만? 엄만 어디 가시고 너 혼자 왔어? 엄만 다른 식당 알아보시러 갔어. 그 식당 사장 처음에만 잘해줬지 지금은 언제 나가냐면서 난리야. 엄마도 못 참겠는지 그만두겠다고 하시고 다른 식당 알아보시고 계셔. 우리 도대체 언제 다시 같이 살 수 있어? 아빠는 왜 연락도 없고. 현지야, 조금만 참아. 오빠가 요즘 신문 배달도 하고 있거든. 사장님한테 작은 방이라도 없는지 물어볼게. 이거 엄마랑 저녁이라도 사 먹어. 알았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동안 밝았던 여동생이 절 찾아와 엉엉 우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저야 그때 고등학생이라 치더라도 동생은 아직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기에 저보다 훨씬 더 힘들 거라 생각을 했었죠. 그땐 엄마도 아버지도 저도 어떻게든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쳤던 것 같아요. 저는 새벽 신문 배달에 우유 배달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아버진 지방 공장에서 쉴 틈 없이 일하셨죠. 엄마도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그렇게 차곡차곡 돈을 모았습니다. 드디어 서로 떨어져서 살게 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저희는 작은 집을 얻을 수 있었어요.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가족들이 모두 모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처음 그 집에 들어갔던 날 온 가족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게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네요. 여보, 고생 많았어. 힘들었지? 내가 좀 더 빨리 집 마련을 했어야 하는 건데 정말 미안해. 현지도 윤석이도 정말 미안하다. 아빠 때문에 니들이 고생했구나. 당신도 고생 많았어. 혼자서 일하느라 얼마나 애썼어. 그나저나 당신 여기 근처 회사에 출근한다고 했지? 괜찮겠어? 다음 주부터 출근할 거야. 그 전에 우리 식구들 같이 놀러도 가고 하자고. 오랜만에 이렇게 모였는데 쉬는 날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앞으로 아빠가 더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으로 다시 이사 가자. 한 번의 위기를 겪고 난 저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버진 그날 이후 더 열심히 일을 하셨고 엄마도 식당에 다니시면서 좀 더 나은 생활을 하시기 위해 노력하셨어요. 아직도 빚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지만 저흰 다시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에 기뻐했죠. 그렇지만 다시 모였다는 행복도 잠시였어요.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엄만 말기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든 엄마를 살리기 위해 아버지 모았던 돈도 다 쏟아부으시며 엄마의 치료에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여동생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매일매일 엄마를 간병했죠. 가족들의 이런 노력에도 엄만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식구들은 모두 절망 속에 빠지게 됐죠. 모두가 힘들었던 그때 다시 버티게 해준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여동생이었습니다. 겨우 15살 사춘기가 시작될 나이에 여동생은 누구보다 의젓했어요. 언젠가 한 번은 서툰 솜씨로 저녁상을 차려 저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던 날도 있었죠. 오빠, 어때? 엄마가 해준 장조림이랑 좀 비슷해?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한테 장조림 어떻게 만드냐고 물어라도 볼 걸 그랬어. 그치? 엄마 돌아가시고 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이거 다 현재 네가 만들었어? 괜찮다니까. 오빠가 와서 해도 된다고 했잖아. 에이, 오빤 일하느라 바쁘잖아. 내가 해야지. 엄마처럼 맛있게 못해도 열심히 만들었어. 얼른 먹어봐.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지 말고 좀 배워둘 걸 그랬다. 그치? 지금이라도 가서 알려달라고 해볼까? 꿈에라도 나와서 알려줄지 모르잖아. 엄마와 누구보다 짧은 시간을 보냈을 여동생이었지만 아버지와 저보다 더 의젓했어요. 그런 여동생을 보면서 전 꼭 성공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전 가족들을 위해 공장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숙소를 제공한다는 곳이 있어 바로 연락을 해 입사 지원을 하게 됐죠. 당장 먹고 살 것도 걱정이라 주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와 여동생은 절 말리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생계를 위해선 이 방법이 최선이었죠.
마지막으로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던 날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오빠, 이거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내일 갈 때 싸가지고 가. 알았지? 이제 제법 엄마랑 비슷하게 요리하는 것 같아. 아빤 걱정하지 말고 오빠 몸 꼭 잘 챙겨야 돼. 오빤 걱정하지 마. 가서 연락 계속 할게. 쉬는 날엔 꼭 집에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학교 잘 다니고 있어. 오빠 없다고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에이, 날 뭘로 보고. 오빠나 가서 밥 굶지 마. 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확인한다. 다음에 나도 놀러 갈 테니까 쉬는 날 피곤한데 오지 말고 쉬어. 무슨 여기까지 오려고 그래. 그냥 나랑 아빠랑 쉴 때 갈 테니까 거기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마음속으론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많았지만 겉으로 티를 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터져 나올 것 같았던 눈물을 꾹꾹 참고 애써 괜찮은 척 했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묵묵히 밥을 드시던 아버지도 밝은 척 말하던 여동생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었겠죠. 저는 그 마음을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장으로 들어와 전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가족들만 생각하면서 버티고 또 버텼죠. 그걸 알아봐준 사람이 바로 공장 사장님이셨어요. 처음엔 저도 공장 텃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했는데 끝까지 버텨보자는 생각으로 일을 했거든요. 나중에 공장 사장님이 해주신 말을 듣고 전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난 윤석이 너 금방 그만둘 줄 알았거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독하게 버티네. 대단하다. 젊은 애라 빨리 포기할 줄 알았는데 이젠 인정해야 되겠어. 뭐 힘든 일은 없고? 없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전보다는 좀 좋아졌죠? 처음엔 저도 많이 버벅거리고 일도 잘 못했는데 그래도 잘 알려주셔서 늘 감사드려요. 맞아. 처음엔 기계 다룰 줄도 몰랐는데 이젠 제법 하네. 봐서 알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야. 하도 잠깐 왔다가 금방 때려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처음에는 까칠했던 거고 이젠 다들 윤석이 널 인정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일해. 전 사장님의 인정을 받고 나서 하나둘 기술을 배우기도 했어요. 기계 하나도 만질 줄 몰랐던 제가 어느덧 공장 내 기계를 다 다룰 수 있게 됐죠. 거기다가 사장님은 남는 건 기술력뿐이라면서 저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그 공장엔 다들 나이가 중년 이상인 분들이 많았는데 젊을 때 많이 배워둬야 한다며 컴퓨터 학원도 다니라며 끊어주시기도 하셨죠. 처음엔 그저 어린아이가 들어와 자식 같은 심정으로 신경을 써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회식날 사장님께서 절 앉혀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윤석이 너, 내가 널 왜 이렇게 이뻐하는지 모르지? 아마 감도 못 잡았을 거야. 사장님, 아들 같아서 잘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들은 무슨, 나 딸밖에 없는데 무슨 아들이야? 내가 딱 네 나이만 했을 때 공장에 들어왔어.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텃세에 못 이겨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기똥냥으로만 배운 거야. 그래서 우여곡절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아, 그렇습니까? 전 사장님이 원래 이렇게 잘 사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보이나? 어릴 때 사서 고생도 한다지만 난 그 말 정말 싫어. 생고생해도 젊었을 땐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거든. 그때 만약 누가 날 도와줬다면 하는 생각이 항상 들었어. 근데 딱 네가 나랑 닮았더구나. 악착같이 일하는 거 보고 얘구나 싶었는데 참 고마워. 내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와줘서. 사장님께선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잘하셨더라고요. 일찍 모친이 돌아가셨고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장남이셨죠. 그런 집에서 생계를 위해 공장에 들어가셨는데 그때가 제 나이라고 하셨어요. 단지 자식처럼 생각해 절 도와주신 게 아니라 그때 젊은 사장님이 생각이 나 도와주셨던 거였습니다. 저에겐 공장 사장님이 은인과도 같았어요. 공장에서 만난 인연은 사장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아내도
그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만난 사람이었죠. 아내는 그 공장 격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서로 나이도 비슷하고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처음 만날 땐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아내의 정체 때문이었죠. 와, 우리 공장에 커플 하나 생기겠네. 사장님 아시면 난리 나는 거 아닌가 몰라. 야, 윤서가, 너 격리 직원 누군지 알고 자꾸 들이대는 거야? 왜요? 사장님이랑 아는 사이인 거예요? 얘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었네. 사장님 딸이잖아. 하긴 둘이서 같이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 모를 만도 하겠네. 너 사장님 딸인 거 정말 몰랐어? 아내는 공장 사장님의 딸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전 마음을 접으려고 했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와 아내는 사장님 몰래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 몰래 시내로 나가 데이트를 즐기곤 했죠. 그러다 얼마 못 가 저와 아내는 사장님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들키고 사장님의 얼굴을 마주했을 땐 호랑이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공장에도 못 다니겠구나 생각하고 있던 그 순간 사장님은 뜻밖의 말을 저에게 건네셨어요. 자네 언제부터 우리 딸과 만나고 있었나? 설마 저번에 쉬는 날에 만난 사람도 자넨가? 네, 죄송합니다, 사장님. 아니, 아버님. 저 공장에서 잘려도 좋으니까 정은 씨 만나는 것만 허락해 주십시오. 저 정은 씨 포기 못하겠습니다. 아니, 자네, 내가 정은이를 포기하라고 했어? 그럼 저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그래, 뭐 주변에 빈둥대는 숙정이 같은 놈 만날까봐 걱정했더니만 그래도 자네라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네. 자넨 일단 성실하잖아. 5년 동안 그걸 내가 쭉 봐왔는데 뭐 합격.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 정은 씨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아이, 뭐 결혼한 것도 아닌데 아버님은 무슨 연애만 허락한 거야, 연애만. 그 오버하지 마라. 그렇게 저와 아내는 2년 동안 연애를 했고 그 후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와 사귀면서도 틈틈이 아버지와 동생을 만나러 같이 가기도 하고 특히나 제 여동생과는 각별하게 지냈죠. 성인이 된 여동생을 데리고 백화점에 가 예쁜 옷을 사줬던 것도 바로 아내였습니다. 여동생도 마치 친언니처럼 따랐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행복하게 잘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였다면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렇지만 인생은 굽이친다는 말이 있듯이 다시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제가 딱 30살이 되었을 때 장인어른의 공장이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수십 년 넘게 일을 했던 직원들도 다 떠나가고 말았죠. 결국 공장에 저와 장인어른밖에 남지 않은 상황까지 오게 되었어요. 마지막에 있었던 직원마저 그만뒀던 날, 저와 장인어른은 일찍 공장 문을 닫고 술 한잔 기울이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네 참 고생 많았네. 이제 여기 공장도 그만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 미안하네. 자네도 이제 다른 곳을 찾아봐야지. 아이, 장인어른, 아직 다 끝난 것도 아닌데 조금만 더 버텨보죠. 저희만 힘든 것도 아니고 다 힘들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좋은 날 올 겁니다. 그런가? 나도 이제 오래 했지. 수십 년간 정들었던 직원들도 다 떠나고 이렇게 텅 비어버린 공장을 보니 마음이 참 심란하네. 자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말이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장인어른 힘내십시오. 제가 여긴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장인어른이 힘을 내셔야 저도 힘을 내죠. 마지막까지 전 함께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장인어른은 공장을 지키며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거래처들이 있어 겨우 공장을 돌릴 수 있었죠. 그 무렵 여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며 매제를 소개해줬어요. 매제도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죠. 그때만 생각하면
사람이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랍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저 현지 씨랑 만나고 있는 이형식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 반가워요. 저희 현지 오빠 박윤석이에요. 현지랑은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고? 네, 저 현지 씨랑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집이며 다 준비되어 있어서 몸만 오면 되는데 현지 씨가 꼭 형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요. 아버님께 미리 인사드렸고요. 사업을 한다고 하던데 현지 고생 안 시키고 잘 살 수 있는가? 그럼요. 저 현지 씨 눈에 눈물 안 흘리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절대로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꼭 허락해 주십시오. 당당하게 말하는 매제의 모습을 보면서 여동생이 왜 좋아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여동생은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나 아들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듯 보였죠. 먼 거리에 살고 있어 자주 보지 못했지만 종종 여동생과 매제를 만날 때면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 주로 사업 얘기를 많이 나누기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얘길, 그때는 그저 허허거리며 넘어갔던 얘기들도 많았어요. 형님, 언제까지 장인어른 밑에서 계실 거예요? 따로 나와서 사업 차리시지. 거기 좀 어렵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긴 한데 나도 거기에서 오래 일했으니까 정도 많이 가고 따로 공장 차릴 생각은 없어. 어떻게든 장인어른 공장 살려야지. 아이고 참 형님, 그렇게 처가 위에 산다고 뭐 얼마나 알아주겠어요. 결국엔 남인데 형님도 차라리 나와서 사업하세요. 처가가 무슨 남이야. 매제 지금 우리도 남이야? 우리 가족이잖아. 자네 그렇게 말하니까 좀 섭섭하네. 그러네요. 제가 형님 제 친형님 같아서 그런가 봐요. 전 형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죠. 처음엔 예의를 지키면서 말했던 매제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거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매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은근히 비웃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많았죠. 장인어른의 공장은 그때까지도 힘들게 버티고 있었어요. 단기로 직원 한 명만 쓰면서 겨우겨우 버티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매제는 절 볼 때마다 제 속을 긁곤 했습니다. 절 위하는 듯 말하면서도 은근히 기분 나쁘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형님, 제가 같이 사업하자고 했으면 지금 사업 잘 되는 거 형님도 덕보실 거 아니에요. 거기 버티고 있지 말라니까. 자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장인어른 사업이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일해온 직장이기도 하네. 어떻게든 버텨서 살려봐야지. 아무리 그래도 사이가 떳떳하게 돈을 벌어야 처가댁에서도 찍소리 안 하지 않겠어요? 돈 못 벌면 처가댁에서도 무시해요. 저 보세요. 돈 잘 버니까 대접받고 살잖아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매제의 건방짐은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지만 마음속으로 분노를 하더라도 여동생만 잘 지내면 될 거라 생각해 제가 참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여동생이 저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죠. 하루는 여동생이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오기도 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내와 함께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더군요. 오빠, 요즘 그 사람 뭐하고 다니는지 알아? 사업한다면서 바쁘다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거래처랑 만났는데 너무 늦었다고 사업장에서 자고 온다고 안 들어올 때도 많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 거래처 만나는 건 확인해 봤어? 사업하다 보면 바쁠 때도 있다지만 네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모르겠어. 연락도 잘 안 되고 집에도 영 무심하고 그러니까 뭔가 수상한 것 같아.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의심만 하지 말고 일단 얘기를 좀 해봐. 그런 거 같지 않아서 그러지. 아직 물증은 없는데 심증은 확실해. 뭔가 이상한 게 틀림없어. 여동생은 갑자기 매제 행동이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라 섣불리 말을 해줄 수는 없었죠. 그렇지만 그 실체를 다 알기까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쯤
결국 장인어른의 공장은 문을 닫게 되었어요. 버티고 버티다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 정리를 하기로 결정한 거죠. 기계들을 하나하나 처분하면서 저도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보다 더 착잡하실 장인어른 생각에 곁에서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건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인어른,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노후 즐긴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네한테 미안하지 뭘. 나야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다고 하지만 자넨 이제 시작하는 나이 아닌가. 좀 더 오래 자리 잡았으면 자네한테 이 공장도 넘겨주고 우리 딸도 편하게 살았을 텐데 말이야. 미안하네. 아유, 아닙니다, 장인어른. 덕분에 기술도 배우고 다른 곳 충분히 갈 수 있을 정도인데요, 뭐. 감사드려요. 아닐세. 애초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자네 덕분에 지금까지 버틴 거지. 고맙네. 장인어른의 말에 전 눈물이 왈칵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공장 문을 닫고서 전 근처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인생에 많은 변곡점들이 있었지만 이날은 저도 참 기억에 많이 남는답니다. 사실 제 삶도 평온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까진 여동생의 생활을 잘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러던 명절날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낮부터 온다던 여동생이 아무리 기다려도 집으로 오지 않더군요. 그러다 다음날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찾아온 여동생은 매제 없이 조카만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여동생이 하는 말을 듣고 가족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 이혼할 거야. 이 사람이랑은 더 이상은 못 살아. 밖에서 뭔 짓을 하는 건지 도대체 집에 들어오질 않아, 오빠. 뭐? 언제부터 집에 안 들어온 건데? 어제도 집에 안 왔던 거야? 그래, 시댁에서도 모른다고만 하시고 연락도 안 되지 집에도 안 오지. 하루 종일 기다리기만 했어. 나 도저히 안 되겠어. 이 사람이랑 헤어질 거야. 고모, 아무리 그래도 이유는 알아야죠. 내가 내일 같이 가줄 테니까 뭐 하는지 한번 알아봐요. 이유는 알아야 헤어질 거 아니에요. 아내는 여동생과 함께 매제를 뒤따라 가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매제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날 일이 끝나고 집에 가보니 아내와 여동생은 눈물 범벅으로 절 맞이했죠. 그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선 전 너무나 놀랐어요. 여보, 심해부 뭐 하고 있는지 알아? 기가 막혀서 정말. 글쎄, 딴 여자랑 살림을 차렸더라고. 거기다가 그 여자는 애 딸린 이혼녀에 그 집까지 그 여자 명의로 해줬답디다.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뭐? 그게 사실이야?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어. 그나저나 심해부는 그 앞에서 실신한 고모 보고서도 그냥 지나치더라고. 내가 끝까지 붙잡았는데 눈길도 안 주고 사라지는 꼴을 보고 있자니 열불이 터져서 정말. 오빠, 그 사람 진짜 미친 것 같아. 안 그래도 내가 이상하다 했었는데 벌써 그렇게 산 지 6개월이 넘었대. 나 더 이상 그 사람이랑은 못 살겠어. 어떻게 날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냐고. 그 자리에서 여동생은 오열을 했고 아내가 쫓아가 따져도 매제는 모르는 척 자리를 피하기만 했다고 하더군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매제가 딴 살림을 차린 곳으로 바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제의 태도가 굉장히 뻔뻔했죠. 아니 형님,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왔어요? 형님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는데 뒷조사까지 하고 굳이 여기까지 쫓아와야 했어요? 이거 완전 이혼감입니다. 자네 지금 뻔뻔하게 그런 소리가 나오나? 자네 애 아빠야. 유부남이 그런데 딴 살림 차리고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 사과는커녕 왜 이렇게 뻔뻔해? 그래요. 내가 뭐 딴 살림 차린 거 미안합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사람 감정이 이렇게 변해버린 걸. 나도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형님도 남자니까 이해할 거 아닙니까? 뭐? 이해?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는 판국에 이해라고? 당장 내 동생이랑 헤어져. 위자료고 재산 분할이고 제대로 해야 될 거야. 예, 안 그래도 이혼할 겁니다. 저도 지긋지긋해요. 가난한 처가에 지질이 궁상맞은 아내. 저도 지긋지긋해서 안 그래도 이혼하자고 할 거였어요. 내가 7년 동안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야죠. 기가 막힌 태도에 전 분노를 참지 못했지만 제 옆에서 뜯어말리는 아내와 여동생을 보며 분노를 삭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땐 간통죄가 있었던 터라 고소를 하겠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제서야 매제는 여동생을 찾아와 합의를 하자고 하더군요. 왜? 간통죄로 신고한다고 하니까 겁이라도 났나 봐? 여긴 왜 찾아왔어? 아이, 그러지 말고 신고고 소송이고 머리 아프니까 그냥 우리 합의로 끝내자.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는데 나도 사업도 해야 되고 돈 벌어야 양육비도 줄 거 아니야. 양육비 안 받을 거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합의로 끝내자고.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지금까지 감쪽같이 속여왔으면서 말은 누가 못해? 약속할게. 뭐 서류라도 써줘? 당신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그만하고 조용히 끝내자. 내가 잘 돼야 당신도 양육비 받으면서 애 키울 거 아니야. 간통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던 매제는 여동생을 찾아와 합의를 하자며 빌었고, 그렇게 여동생은 매제와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고 양육비를 받는 조건으로 마무리를 했죠. 그때 조카가 6살이었고 여동생은 겨우 33살이었습니다. 그 뒤로 여동생은 친정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죠. 보아하니 전 매제는 조카를 보러 오지도 않는 듯 했어요. 처음엔 여동생이 정말 힘들어하더군요. 저 역시 아빠 없이 자라는 조카에게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들과 함께 조카를 데리고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신경을 썼죠. 그런 모습에 여동생이 저에게 고마워하기도 했어요. 오빠, 고마워. 우리 성찬이 잘 챙겨줘서. 오빠 덕분에 성찬이가 많이 좋아졌어. 전엔 내 눈치 보는 것 같았는데 고마워. 고맙기는 뭘. 우리 조카인데 당연히 삼촌이 챙겨야지. 성찬이가 좋아졌다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혼자서 힘들어하지 말고 이 오빠가 도와줄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알았어. 언니한테도 너무 미안하네. 우리 애까지 보려면 언니도 힘들 거 아니야. 됐어. 나중에 너 괜찮아지면 그때 우리 애들 봐주면 되지 뭐. 그러니까 얼른 힘내. 나도 있고 우리 아내도 있고 조카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잖아.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힘내. 그 뒤로 여동생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본인도 힘들 텐데 쉬는 날 없이 일하고 아버지도 챙겼죠. 그때쯤 저에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전에 거래처로 알고 있었던 사장님이 공장을 폐업하시려고 한다며 중고로 헐값에 기계들을 넘긴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전 기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공장을 인수해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게 됐죠. 그때 저에게 큰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장인어른이셨습니다. 자네 공장 인수한다면서? 아무리 싸게 넘긴다고 하지만 자금은 그래도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장인어른,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저희 집 사려고 좀 모아둔 돈도 있었거든요. 그거랑 대출 받아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 많으시겠지만 제가 어떻게든 사업 성공시킬게요. 아무리 그래도 한두 푼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자네 내가 좀 투자를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좀 있어서. 투자요? 아유, 아닙니다, 장인어른. 장인어른 노후 자금으로 쓰셔야죠. 괜찮습니다. 제가 잘 준비해서 해볼게요. 아니네. 자네가 사업한다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야지 가족 아닌가. 이거 내 노후 자금으로 좀 모아뒀던 건데 가지고 가서 공장 운영할 때 쓰게나. 하고 싶은 일 한번 해봐야지.
난 자네라면 잘할 거라고 믿네. 장인어른은 절 믿는다면서 제 손에 큰 돈을 쥐어주셨어요. 장인어른뿐만 아니라 아내도 적극적으로 제 일을 도와줬죠. 그렇게 작게 공장을 시작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움도 많았지만 아내와 전 어떻게든 성공을 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여동생도 가끔씩 도와주면서 힘을 주곤 했습니다. 그땐 직원도 없었던 터라 아버지며 여동생이며 장인어른의 손까지 빌려가며 공장을 가동하곤 했죠.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날도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일을 해야 했던 날이었습니다. 납품일에 맞춰 물건을 제작하고 늦은 저녁에서야 일을 마치게 되었던 날에 했던 대화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다들 고생했어. 다행히 납기일 맞춰서 보낼 수 있겠네. 아침부터 너무 수고했다, 현지야. 여보도 고생 많았어. 당신이랑 현지 아니었으면 오늘 일 다 못 끝냈을 뻔했네. 당신도 고생했어. 그나저나 고모, 오늘 성찬이 그냥 우리 집에서 재울게요. 그러니까 얼른 들어가서 쉬어요. 아니에요, 언니. 내일 또 쉬는 날이라고 성찬이 데리고 놀러 가려고 그러죠? 힘들 텐데 내일은 제가 조카들 다 데리고 놀러 갔다 올게요. 언니는 오빠랑 같이 내일 데이트해요. 아유, 됐어요. 데이트는 무슨. 그럼 내일 일은 별로 없으니까 금방 마무리하고 다 같이 소풍 가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여서 소풍 가면 너무 좋잖아요. 도시락은 제가 준비할 테니까 고모는 간식 준비해줘요. 알았죠? 공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전까진 정말 바쁘게 지냈죠.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저희는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면서 그렇게 우애를 다지곤 했습니다. 저와 아내뿐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노력한 끝에 사업은 점점 안정을 찾았고 전에 거래처들과 다시 거래를 시작하기도 하면서 상황은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쯤 저는 공장 확장 이전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거래가 늘어나다 보니 기존의 사업장에선 일을 다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확장 이전을 하기엔 자금이 조금 모자라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을 했었죠. 그때 여동생이 저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오빠, 이번에 공장 확장 이전하려고 알아보고 있다며? 잘 알아보고 있어? 거래처도 많이 늘어서 이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영 마땅한 곳이 없네.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 오빠, 그럼 내가 좀 도와줄까? 나 사실 애 아빠한테서 재산 분할한 거 안 쓰고 그냥 가지고 있거든. 어차피 난 아빠 집에 들어가 살았고 바로 일해서 필요한 돈도 아니었고 무리해서 대출 받지 말고 일단 이거 먼저 써. 아유, 됐어. 네 돈인데 무슨. 난 그냥 대출 받으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 대출 받아도 매달 이자 내려면 그게 얼만데.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니고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집이라도 하나 해줘야 하니까 그 전에 다시 돌려주면 돼. 그리고 오빠 잘 되라고 빌려주는 건데 거절하지 말고 받아. 여동생은 거절하는 저에게 귀엽고 집을 처분해서 돈을 쥐어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족들이 아니었으면 제 공장은 이렇게 운영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장인어른과 아버지, 아내, 여동생 덕분에 계속해서 열심히 공장을 운영할 수 있었고 그 노력이 빛을 발했는지 점점 사업이 커지기 시작했죠. 시간이 더 흘러 여동생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 여동생이 혼자서 힘들게 일을 하는 것 같아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한 말은 제 예상 밖이었어요. 오빠, 나 지금 하는 일 너무 재밌어. 어르신들이랑 이런저런 수다 떠는 것도 재밌고 아빠 생각도 많이 나고 말이야. 그것보다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아. 그래도 힘들지 않아? 이젠 오빠 사업도 많이 좋아졌고 그러지 말고 너 우리 사무실에 직원으로 들어와라. 어려운 거 없으니까 들어와서 자재 관리나 뭐 이런 거 하면 돼.
에이, 됐어. 난 지금 일이 좋은걸? 우리 가정은 내가 가장이야. 내가 일해서 지켜야지. 오빠 도움 받으면서 지키고 싶지 않아. 나중에 정말 내가 힘들어서 죽겠을 때 그때 오빠한테 도와달라고 할게. 그게 아니라면 날 그냥 응원해줘. 한평생 전 여동생이 저보다 어리고 여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여동생은 저보다 더 든든하고 훌륭한 가장이더라고요. 여동생의 말에 전 수긍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가 여동생이 20년의 세월을 혼자서 잘 버티고 견뎌준 덕분에 조카는 효심 가득한 효자로 잘 컸죠.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합격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전 여동생과 얼싸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현지야, 고생 많았다. 아들 다 키웠다, 다 키웠어. 그 어린아이가 이제 회사 다닌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다 눈물이 나네. 너 정말 고생했다. 오빠, 나 진짜 이제 할 일 다 한 것 같아. 솔직히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 우리 아들 이렇게 잘 자라서 회사 다닌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다 네가 잘해서 그래. 네 덕이야. 장하다 장해. 잘 버텼어. 지금까지 이렇게 잘 버텨줘서 고맙다 연지야. 그때의 눈물은 아마 그동안 참아왔던 세월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여동생은 조카만 바라보며 버티고 버텨왔고 좋은 회사에 취업까지 하니 그 버틴 세월을 다 보상받은 것 같다고 했죠. 오랜 세월이 걸리긴 했지만 이제야 마음 편히 웃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공장이 잘 돼서 일이 점점 늘어났어요. 가끔씩 일이 너무 많을 땐 직업 소개서를 통해 온 사람들을 써야 할 때도 있었죠. 단기로 일을 하다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 이력선 제가 다 신경을 쓰지 못했었어요. 그저 일하러 와주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다른 직원에게 채용을 맡기게 됐죠. 그런데 얼마 전 경악할 만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 온 사람을 보게 됐는데 전 놀라 쓰러질 뻔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제 여동생을 버리고 두 집 살림을 한 전 매제였기 때문이었어요. 자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 네 얼굴 한순간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뭐야, 여기 형님 공장이었어요? 언제 이렇게 공장을 다 차리셨어요? 그때 망한 거 아니었어요? 그건 네가 알 바 없고 당장 여기서 나가. 너 같은 사람은 채용할 생각 없어. 이제라도 알았으니 여기 한 발자국도 들이지 마. 전 매제를 보자마자 바로 공장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전 매제 역시 놀란 표정이더군요. 그땐 그저 해프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얼마 뒤 공장에 출근을 했더니 어처구니 없게도 전 매제가 또 찾아왔더라고요. 황당한 마음에 왜 찾아왔냐고 따지니까 전 매제가 하는 말에 역시나 사람은 평생 바뀌지 않는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 형님, 같이 좀 먹고 삽시다. 이렇게 공장도 잘 되는데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저 사업 다 망해가지고 이제 일해야 돼요. 보아하니 직원이 계속 필요한 것 같은데 저 한번 쓰세요. 뭐? 내가 왜 자네 채용해?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꺼져. 자네 같은 사람 내 공장에 발들일 수 없네. 아, 그래요? 그럼 하는 수 없죠. 아들이나 만나러 가야 되겠네.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 대기업에 입사했다면서요? 내가 그래도 아빠인데 날 부양해야지. 가서 저 부양하라고 말할게요, 그럼. 여지껏 애 한번 보러 안 오더니 뭐? 부양을 하라고? 네가 양심이 있어? 어디서 우리 조카를 들먹여? 당장 여기서 나가. 진정하세요, 형님. 아무리 얼굴 안 봤다고 하지만 제가 아빠인 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아빠가 이렇게 힘든데 아들이 외면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아들 찾아가고 아내 찾아가는 거 싫으시면 저 여기서 그냥 써달라니까요. 제가 뭐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아셨죠? 뻔뻔하게 말하는 전 매제를 보면서
너무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계속 쫓아내도 그 후로도 전 매제는 끈질기게 공장을 찾아왔습니다. 직원으로 고용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했더니만 그 후로 더 황당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계속 찾아와. 가족 다 버리고 떠났으면서 도대체 왜 자꾸 찾아오는 거야? 앞으로 네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찾아오지 마. 아이, 저도 오고 싶어서 오겠어요? 다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지. 그럼 저 다시는 안 찾아올 테니까 한 1,000만 원만 주세요. 그걸로 저도 먹고 살아야죠. 안 주신다고 하면 뭐 아들 찾아가는 수밖에 없고요. 어디서 협박질이야? 그 돈을 내가 너한테 왜 줘야 하는데? 염치 없는 건 여전하구만. 한 번 더 찾아오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말씀드렸죠? 같이 도우면서 살자고. 형님 이렇게 사업도 잘 되는데 저 외면하실 거예요? 우리 아들 찾아가서 저 부양하라고 하면 형님도 속 좋으시겠어요? 제가 다시는 안 나타날 테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럼.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전 매제의 행동에 저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감히 가족을 들먹이는 전 매제를 어떻게든 한 대 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여동생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죠. 전 매제가 찾아온다는 말을 전하니 여동생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 자식이 찾아왔다고? 참 뻔뻔하기도 여전하네. 오빠, 또 찾아오면 내쫓지 말고 꼭 붙들고 있어. 내가 이참에 끝을 내야지 안 되겠어. 괜히 너 속상하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오빠가 어떻게든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 자식이 어찌나 끈질기던지. 아휴, 혹여나 성찬이한테 찾아갈까봐 내가 걱정돼서 말이야. 그런 걱정하지 마. 무슨 꿍꿍인지 안 봐도 뻔해.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또 찾아오면 꼭 붙잡고 있어. 알았지? 얼마 후 출근을 하니 역시나 전 매제가 공장 앞을 기웃거리며 서 있더라고요.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눈구렁이같이 웃으며 또 말을 걸더군요. 전 매제가 원한 건 다름 아닌 돈이었습니다. 물론 그 돈 주고 끝내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 가족을 만신창이로 만든 그놈한텐 10원 한 푼 주는 것도 아까웠죠. 그런데 사람이 어쩜 그리 뻔뻔할 수 있는지 전 매제가 하는 말을 들으며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 형님, 이제 출근하세요? 사업 운영하시려면 새벽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형님 생각은 해보셨어요? 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00만 원만 주시면 되는데 형님 사업도 잘 되시고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1,000만 원? 너한테 줄 돈이라곤 1원 한 푼도 없어. 우리가 왜 너한테 돈을 줘? 거참 말이 안 통하시네. 그럼 저 형님 여동생 찾아가요? 아님 우리 아들 찾아가요? 제가 또 찾아가면 머리 아프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전 매제 뒤통수를 가격했어요. 찡그리며 뒤돌아본 전 매제는 그 정체를 보고선 까무라치더군요. 여보 여긴 어쩐 일로? 아이 잘 됐다. 우리 아들 잘 있지? 아들 훌륭하게 키웠던데 역시 당신 대단해. 우리 아들 역시 머리 똑똑한 건 날 닮았다니까. 안 그래? 웃기시네. 누가 네 아들이야? 두 집 살림했으면서 20년을 떨어져 놓고서 무슨? 내 아들 너 아빠로도 생각 안 해. 아빠의 아자만 나와도 아주 치를 떨어. 알아? 취미로 복싱 배우고 있거든. 네가 찾아가면 이길 수나 있겠냐? 너 나가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찾아갈 생각은 접어도. 알았어? 그래? 우리 아들 그렇게 잘 컸어? 그럼 나 아들 안 찾아갈 테니까 합의하자고. 그 잘난 아들 어떻게 낳았겠어? 다 내가 아빠니까 내 독도 있는 거잖아. 생각해보니까 1,000만 원으로 안 되겠네. 한 1억은 받아야 되겠다. 다시는 안 찾아올 테니까 1억으로 합의하자. 뭐? 1억?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뭘 했다고 돈을 받아?
줄 것도 안 줬으면서 밀린 양육비나 줘. 양육비도 제대로 안 줘놓고서 뭔 헛소리 하는 거야? 양육비? 무슨 양육비? 애 이제 다 큰 성인인데 무슨 양육비야? 네가 뭘 모르니까 그 꼴이 된 거야. 알어? 과거 양육비도 청구 다 가능하거든? 여기서 이럴 정신 있으면 소장이나 받아들고 돈이나 줘. 여동생은 전 매제 앞에서 양육비 청구를 하겠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전 매제는 당황해서 그 자리를 떠났죠. 나중에 여동생 말을 들어보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상간녀와 살림을 차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매제는 사업이 쫄딱 망했더라고요. 돈이 있을 때야 여자가 붙었지만 당연히 망하니까 상간녀와도 헤어졌던 거죠. 밀린 양육비 청구를 한다고 하니 그 뒤로 전 매제는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마땅한 직업도 없이 떠돌며 생활한다던데 가족을 배신한 사람의 말로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 여동생은 좋은 사람을 만나 뒤늦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요즘 여동생 만날 때마다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답니다. 마치 그 어린아이로 돌아간 듯한 표정을 볼 때면 저도 너무나 행복해요. 현지 너 요즘 얼굴이 폈다 폈어. 연애하니까 아주 딴 사람이 됐네. 그래? 오빠, 나 요즘 너무 행복해. 우리 아들도 너무 좋아하고 매일매일이 선물 같아. 남자친구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알아? 오빠보다 더 잘해준다고. 정말? 그런 사람 없을 텐데 세상에서 오빠만큼 잘해주는 사람이 어딨냐? 있다니까. 아빠가 내가 너무 불쌍해서 보내줬나 봐. 완전 천사야, 천사. 여동생은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면서 제가 봐왔던 기간 동안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공장을 좀 더 확장해서 요즘은 많이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언제 이런 날이 올까 싶었는데 역시나 끝까지 버틴 자가 승자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께 받았던 돈도 다시 돌려드리고 요즘은 용돈도 챙겨드리고 있어요. 장인어른도 자신이 사람을 잘 봤던 것 같다며 너무나 좋아하신답니다. 이제 저희 세 딸도 다 커서 요즘은 아내랑 같이 여행도 자주 다니고 있네요. 아버지도 아직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계시답니다. 가족들이 이젠 많이 편안해진 것 같아 저 역시도 뿌듯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 아시나요? 원수에게 복수하려거든 강가에 앉아 기다려라. 그 시체가 떠내려 올 때까지 라는 말이 있죠. 원수에게 하는 복수를 서두르지 말고 결국 원수가 하는 행동의 결과가 스스로 찾아올 거라는 뜻이랍니다. 이 격언처럼 잘못한 사람은 스스로 벌을 받는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분한 일들을 겪을 때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오래 담아두면 결국 내 자신만 손해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순 있지만 잘못한 사람은 결국엔 벌을 받는답니다. 여러분들도 좋지 않은 감정은 내 자신을 위해 훌을 털어버리고 앞으로의 내 삶을 위해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래요.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